안녕하십니까. 채권 강론 제5강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중에서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왔었는데, 쌍무계약이다 라고 할 때에는 급부상호 간의 어떤 대가적인 관계 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give and take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런 어떤 쌍무계약, give and take의 관계에 있는 이런 쌍무계약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채권편 계약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쌍무계약의 결련성이다, 급부상호 간의 결련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급부상호 간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은 성립상의 결련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상의 결련성, 다음으로 존속상의 결련성, 물론 이 이외에도 청산 과정에서의 결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견해들도 있습니다. 성립상의 결련성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give and take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급부 상호 간의 어떤 관계를 고려할 때 일방의 어떤 급부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든지 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있었다든지 라고 할 경우, 타방 어떤 급부 자체의 이 성립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을 성립상의 결련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립상의 결련성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고요. 통상 우리가 쌍무계약의 이 특질이다 또는 효과다라고 하면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 논의가 집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사자 일방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일방의 이 채무이행 또는 급부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타방 당사자의 이 채무이행 또는 급부 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방 당사자도 급부 제공 또는 채무이행을 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존속상의 결련성입니다. 존속상의 결련성은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할 경우, 타방 당사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신의 급부를 그대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어떤 급부 일방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존속하기 없게 되었을 경우에 타방 당사자로서는 이 급부 자체를 갖다가 이행하라라고 한다든지 하는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존속상의 결련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특히 이 위험 부담의 문제, 위험 부담의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쌍무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어떤 변제 제공 또는 어떤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상 우리가 권리의 유형에 있어서 청구권이다, 뭐 항변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청구권이다, 항변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에서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사람이 일정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권능을 포함하는 그런 권능을 본질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다라고 하고요. 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항변권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항변함으로써 타방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53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어떤 법적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기적 항변권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대방의 어떤 그 급부이행 청구 자체를 영원히 영구적으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급부이행이 또는 변제 제공이 있을 때까지만 자신의 급부도 이행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기적이다 이렇게 표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 항변권 또는 연기적 항변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또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게 실제법상의 권리이냐 아니면 절차법상의 권리이냐. 다시 말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이행 거절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도 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어쨌든 절차상으로서 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했을 때만 그런 경우에나 이행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어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절차법상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권리를 그런 경우를 절차법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견해를 절차법설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행 거절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 이것을 우리가 실체법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당사자 관계,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동시행 항변권 행사의 인적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에서의 인적 범위. 자, 물론 이게 쌍무계약에서 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있는 당사자 상호 간에만 이렇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쌍무계약에서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런 어떤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이 판례 태도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예외들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아울러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도 이런 어떤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전세 목적물을 반환한다 라고 한다면 전세 목적물 반환과 아울러서 전세금 반환 관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이 민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 자체가 종국적으로 해소되는 경우, 물론 이 계약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를 계약 해제, 해지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약 관계가 해제되는 경우, 특히
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기왕에 당사자 쌍방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급부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받은 것을 상호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관계들,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우리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법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도 우리가 해석상으로도 계약관계 자체가 무효다, 취소다라고 했었을 때, 뭐 그런 각각의 경우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급부된 내용들이 있다면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판례상으로도 보면 주로 임대차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다. 그리고 보전금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 이런 것도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동시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것이 특별법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제3자에게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할부거래법 같은 거 보시면요. 할부거래법 같은 거 보시면 결국은 보통은 뭐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물건을 산 다음에 할부거래를 할 때는 사실 은행 측에서 이렇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은행에다가 이 할부로 계속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관계가 될 것인데, 만약에 매도인이 이 매수인에게, 구매자에게 물건을 송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근거로 들어서 은행 측에다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들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요건입니다. 요건 중에서 첫 번째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쌍무계약 양당사자의 그 채무가 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쌍무계약 자체가 대가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자, 부동산 같은 거를 매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럴 경우에는, 일방의 어떤 의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구성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개로 구성된 의무들 중에 일부는 이행이 됐지만 일부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타방은 일부만 이행되고 일부가 이행 안 됐으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을 이유로 해서 자신의 의무 이행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했다 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럴 경우에 당연히 부동산의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어떤 인도 의무 이외에도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각종 그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준다든지 또는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어떤 양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금 지급 의무를 한편으로 한다면 나머지 한편에서의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할 각종 의무들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 의무 요 의무들 전부가 다른 한편에 있어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목적물을 B에게 2008년 12월 10일 날 인도를 해야 B가 2008년 12월 12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약정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결국 A가 선이행 의무를 진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선이행 의무를 지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상대방인 B가 대금을 이렇게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변제 제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의무를 먼저 이행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요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선이행 의무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이것은 우리 민법 안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들을 다수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약 체결의 자유의 원칙에 기초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가지고도 선이행 의무가 이런저런 경우에 있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상정할 수 있는 가정으로서 선이행 의무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아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타방 당사자, 상대방의 어떤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사람이 이행을 안 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어떤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채무불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설 판례는 일치해서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가 변제기에 도달하게 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떤 설명과 관련해서 흔히 많이 드는 예로서는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 자, 보통은 그렇겠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그리고 보통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 일체를 이렇게 교부하는 이런 방법들을 취할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 기일도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쨌든 잔금 지급 기일이 되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또, 잔금 지급 기일에는 자신도 등기 서류를 이렇게, 넘겨야 될, 넘겨줘야 될 그런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면 기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매수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자신의 어떤, 급부도 이행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의 항변권. 자, 이 불안의 항변권, 우리 민법 53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불안의 항변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통상은 그렇죠. 이 상대방의 이행이 없다라고 할 때, 자신의 의무를 갖다가, 또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갖다가 거절할 수 있는,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 자체가 기대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분명히
어려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의무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의무 이행을 한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지위에 놓이는 어떤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비록 선이행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불안의 항변권이다라고 설명하는데, 통상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보통은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게 정상적이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가지고 일을 먼저 해야 될 의무, 다시 말해서 그런 선이행 의무가 A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B가 나중에 결국은 일을 해서 줬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반대급부를 반대급부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사정이 어떻게 보면은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A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또는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불안의 항변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이런 경우에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어떤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급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항상 이게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분적인 것인 경우일 수도 있고, 또 가분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일부가 이행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계약관계 또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든지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 채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물론 불가분 채무의 일부를 아주 극소량 또는 아주 적은 부분의 어떤 그런 불가분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채권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반드시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그런 경우, 그것이 필연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통상은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전부 의무 이행이 없는 경우,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의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인데, 물론 통상 우리가 금전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가분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약정에 의해서 불가분적인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990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든지 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먼저 이 990만 원을 받는 것이 더 나은 990만 원만을 이렇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채권 관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다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해서 급부 자체가 가분적이냐 불가분적이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크기의 것이냐에 따라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모든 판단은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행지체에 빠진 사람. 이행지체에 빠진 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행지체에 빠진 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지급기일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잔금지급기일에 등기서류를 다 들고 나갔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그랬더니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등기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 그럼 나중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한 뒤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자, 대금 지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행지체가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당신도 변제 제공하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법원의 태도도 이런 어떤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와 해가지고는 이런 어떤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 변제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 다시 말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구체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행지체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한 입증 책임, 그것과 관련해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가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가 선이행 의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증을 들 수도 있겠죠. 자, 이상 내용이 이 쌍무계약의 특징 중에서 이행상의 결연성, 즉 동시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쌍무계약의 효력 또는 특징 중에서 존속상의 결연성과 결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위험부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험부담. 자, 통상 우리가 위험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보통 다른 영역에서 쓰이는 개념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이요. 특히 이 쌍무계약에서의 어떤 위험부담, 그리고 여기서의 위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건의 위험과 대가 위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위험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물건의 위험과 대가 위험을 포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갑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에 대해 가지고 그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물론 이 상황이 물론 이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상황 자체가 특정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 물건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위험, 그런 것을 우리가 물건의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A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물건을 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대가도 반대급부도 이행하라라고 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가 위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위험 부담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 대가 위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상 위험부담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가 위험을 이야기한다는 거, 가리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위험부담이 전제되는 상황. 자,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A, B가 갑이라는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 물건이 갑자기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짚고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은 뭐냐면요, 물건이 없어졌다. 요 시점별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8년 11월 30일 날 X라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합시다. X라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물건이 2008년 11월 29일 날 이미 멸실돼서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런 거는. 자, 앞 시간에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원시적 불능이라는 개념이 잠시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원시적 불능인데, 통상 우리가 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 자, 그런데 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거, 물론 이때 원시적 불능도 여러분들이 채권 총론편에서 배웠겠습니다만은, 이때 원시적 불능도 주관적 불능은 포함이 되지 않고 객관적 불능만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라는 거죠. 근데 이제 후발적 불능이다. 요거는 11월 30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요 X 물건이 멸실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를 상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X 물건이 멸실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아까 A와 B가 계약 당사자라고 했는데 A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물건이 멸실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A의 귀책 사유에 불문하고 A의 귀책 사유 없이 X가 멸실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후발적 불능도 다시 경우를 나눠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A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라고 할 때, 요때 비로소 이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위험부담.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흔히 우리가 설명할 때 위험부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사자 누구에게도 귀책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급부가 불능하게 된 경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어서 볼 때는 이런 어떤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느냐,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게 되고요. 채권자가 나중에 귀책 사유가 있게 되면은 그거는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전가가 되죠. 이전이 되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면 계약 성립 후 당사자 누구에게도 귀책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급부가 불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대가를 대가를 청구할 수 없는,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요것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위험부담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위험부담과 관련해서는 입법례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소유자 위험부담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나라마다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뭐 한편으로 보면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지금 A와 B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상황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자, A, B 간에 갑이라는 물건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A, B 누구에게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갑이 멸실되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사실은 이 물건이 결국은 이 물건이 A에서 B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A는 채무자이고 B는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결국은 요 물건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결국 A가 B에 대해서 대금을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 그 위험을 우리가 고유한 의미에서의 위험 부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때 A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B가 위험 부담을 지는 것이고요. A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A가 위험 부담을 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 A가 진다, B가 진다에 따라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유자 위험 부담주의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입법내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에서 B로 갑이라는 물건이 넘어가지 않았죠. 아직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법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게 물건 자체가 동사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법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춰야만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럼 아직 이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안 넘어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법에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A가 위험 부담을 진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A는 여전히 소유자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소유자 위험 부담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는 교재 등에서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법제들 따져보면 그 나라들에서도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있는 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법주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소유자 위험 부담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이 위험이 그러면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영원히 채무자가 부담을 하느냐? 항상 그러느냐? 위험은 이전되는 경우가 없느냐?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통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논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권리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권리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자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설명에 의하더라도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뭐 이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간 이 상황,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 소유자도 변경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이전되는 어떤 그런 경우다라고 설명되는 경우로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물건 자체를 먼저 넘겨주는 경우가 있겠죠. 물건 자체를 먼저 넘겨주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목적물의 어떤 점유를 취득한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위험도 같이 넘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아직 B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B 입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이미 인도로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위험 부담은 B가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에서의 어떤 그 위험 부담과 관련한 기본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채권자에게 위험이 부담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그런 경우로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먼저 급부가 불능하게 된 사유가 채권자 측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입니다. 급부가 불능하게 된 경우가 채권자 측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유겠죠. 급부 불능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갑이나 목적물 자체가 멸실된 이유 자체가 채권자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멸실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A 입장에서는 B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예를 드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 법에서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B가 A한테 어떤 목적물을, 어떤 물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그 물건 자체를 가공을 하든 뭘 했든 물건을 만드는 어떤 이런 과정에 돌입을 했을 것인데, 여전히 이 물건 자체를 완전히 완성해서 넘기기 전까지는 그러면 A가 이 물건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B가 그 물건의 가공 방법이라든지 보존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또는 그 물건 자체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그 물건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통상의 방법대로 물건 자체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멸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당연히 위험 부담은 B가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예외로서 첫 번째 우리 이 법에서도 예정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채권자의 이 수령 지체 중에 누구에게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A가 갑이라는 목적물 또는 일을 완성을 해서 B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변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약속된 날 그 이행기에, 변제기에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B가 그 수령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수령 지체 또는 다른 말로는 채권자 지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령 지체나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채권 총론 강의에서 충분히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가 언제 수령 지체가 되고 언제 채권자 지체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없는 건 아니고, 또 그 파악하기가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B에게 수령 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의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험은 B에게 넘어가고, 수령 지체 이후의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위험은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위험 부담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어야 될 내용은, 우리 법에서 어쨌든 위험 부담이 이렇게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B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가를 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런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A가 2중, 3중으로 보호받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는 목적물 자체가, 예를 들어 급부 자체가 불능으로 됨으로 인해서 급부 의무를 면하게 된 면했는데, 오히려 이 급부 의무를 면함으로 인해서 A가 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급부를 면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B에게 상환을 해야 되겠죠. 대가는 청구하되 그 부분은 상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위험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채무는 면하게 됐지만 다른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상환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예들로서 우리가 아주 쉽게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A하고 B하고의 관계는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관계에 있는 자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B가 부당하게 A를 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가 B한테 급부를 더 이상 제공할 수가 없는, 또는 이행할 수가 없는 불능의 상태가 초래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동안에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B의 행위 자체가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면, 결국은 A가 B에 대해서 급부를 제공 못했지만 A는 B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임금은 받되 A가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취한 이득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A가 다 가지게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A가 2중, 3중으로 보호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도 가능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A가
자기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받았던 이익, 특히 또 그것도 어디까지를 받은 이익으로 볼 거냐, 이것도 인과관계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B에게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험 부담과 관련된 내용들, 요것은 그 법적 성질을 임의 규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내용 자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5강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특히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제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